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의 편에서 따뜻한 정치를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시니까 참 갑자기 제 배가 불러지는 느낌. 아주 속이 뜨뜻해지는 게 왜냐면은 의원님이 관장하시는 게 온 먹을거리를 다 관장하시는 거예요. 오, 제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십니다. 와. 그렇죠. 그게 네, 맞습니다. 길게 풀면 어떻게 어떤 되는 뜻이에요? 거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요.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함께하는 정부 부처가 농림식품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그리고 산림청 이 5개 정부 부처가 함께 일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제가 먹을거리를 다 관장한다 말씀드린 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모든 먹을거리를 거기에서 담당하는 그 부서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식량 대란이 올 그 위험이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먹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 먹는 주요 먹을거리 한 10가지를 생각한다면 그중에서 몇 가지 정도가 우리 스스로 자급해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한 8가지 정도는 우리가 생산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네. 돼요? 쌀도 100% 자급이 안 되고 92% 정도 자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를 들면 빵 만드는 네. 밀가루 네. 자급률이 0.7% 수준입니다. 0.7%. 정말요? 그리고 모든 그 식품에 들어가는 옥수수 가루 그것도 1% 미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옥수수 많이 재배하는 줄 알았는데요. 강원도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옥수수는 사실은 우리가 식용보다도 네. 사료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1년 쌀 소비량보다도 고기 소비량이 많이 나왔어요. 1년 쌀 소비량은 1인당 56kg 정도 되는데 고기가 58kg, 역전이 된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 그 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곡물, 소고기는 7kg 필요하고 돼지고기는 3.5kg이 필요하고 닭고기는 2.5kg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기를 먹기 위한 모든 사료를 거의 100% 수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예컨대 글로벌 공급망에 이상이 생긴다면 모든 걸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하기 가장 수입해서 먹기 가장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OECD에서는 대한민국이 1등, 일본이 2등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 기본소득 얘기는 많이 하기는 했는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흔히 그런 말 하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그렇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면 그 사람도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먹어야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일자리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면 일단 생존이 기본권이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그 기본권을 정부가 그건 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다. 그게 이제 기본소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누어야 될 자산,
모두가 나눠야 될 재화들을 일부가 편중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자기가 그 재화를,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그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재화를 차지한다면 그걸 나누자. 그 국가에서 나누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똑같이 나누자. 기본소득의 아마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소병호 의원님 국회 입성 전에는 출판사를 하셨습니다. 진짜요? 네. 인생 그리고- 책방에 딱 어울리는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책을 추천할까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는데, 정말 특별한 책이에요. 저희가 인생 책방 진행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태 선생 관찰기를 인생책으로 꼽아 주셨어요. 열린우리당 의장 지내셨죠. 이 김근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풀어주시죠. 예. 김근태 네. 의장이라고 또 많이 불리고 네네.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김근태 선배라고 네. 불리시는 그야말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의 민주화운동의 상징 같은 네. 분이셨죠. 네. 또 재야를 넘어서서 제도권으로 오신 다음에는 삼선 의원도 역임하셨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또 지내면서 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 정책적인 또 아이디어도 많이 실천하신 분인데요. 네. 안타깝게도 뭐 고문 후유증과 건강상의 이유로 또 2011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근태 의장이 남긴 그 업적이 워낙 크고 그를 따르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 책을 쓴 최만영 선생은 이 김근태 의장의 또 비서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근태 선생 관찰기잖아요. 그러니까 김근태 의장에 대한 이 관찰의 기록이란 뜻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본인의 소회와 엮어서 펴낸 책입니다. 김근태 의장 하면은 민평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실제로 민평련의 대표로서 제야 정치 활동을 하셨고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인데 의원님 혹시 이제 민평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단체였습니까? 제가 오늘 이 책을 골랐던 것도 네. 2020년에 제가 이제 민평련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아. 2020년 그래서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이제 2년간 임기를 마쳤는데요. 사실은 김근태 선배를 안 건 이제 40년쯤 되죠. 80년대 초반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가깝게 지냈으니까. 그래서 쭉 김근태 선배를 쭉 봐왔지만 제가 민평련 대표를 맡으면서 이 김근태 선배가 그 구체적으로 네. 그 현장에서 했던 일들은 제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배는 어떤 일을 했을까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몇 가지 찾았어요. 보셨군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근태 선생 관찰기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 글을 쓴 최만영 씨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쓴 책이다. 왜냐하면 이 김근태 선배가 본인에게 뭔가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찾아왔는데 자기의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미루다가 돌아가시니까 맺혔죠. 그래서 그때 못 쓴 이야기 자기가 그냥 직접 옆에서 봤을 때 무슨만 좀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는 식으로 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야 활동을 이제 함께 했는데요. 그러다가 95년쯤 그 즈음에 근태 형이 이제 당과 함께 했고 그리고 98년경에 그 국민정치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이제 정치 쪽에 좀 관심을 가진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국민정치연구회에서 이제 새천년 민주당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그 국민정치연구회가 이름이 변해서 민평련이 된 겁니다. 경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가 긴 이름인데,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김근태 선배의 글을 몇 개 읽으면서 민평련 대표 일을 좀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한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예,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김근태라는 걸출한 정치인 기억하시고 또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근태 선생 관찰기, 자, 핵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따뜻한 세상을 꿈꾸다.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실천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실천가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냥 단순한 운동가가 아니라 실천가입니다. 김근태 의장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이던 시절인데 네. 아시다시피 당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긴 했는데 의석수가 정말 적었습니다. 그렇죠. 43석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랬네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로서 당을 잘 이끌어 나갔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 내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말 폭넓게 확산시켰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당시에 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서 지시를 하면 밑에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는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수직적인 리더십이 좀 많이 확산되어 있던 시대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근태 당시 원내대표가 그러지 말고 우리 토론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무한토론이라고 하는 걸 도입합니다. 의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 다 하고 오늘 다 안 되면 다음날 하죠 라고 하면서 그런 식의 실천을 거듭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당내에 반영할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이제 전달되면서 이 열린우리당이 적은 의석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또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석 공원묘지에 가보면 네. 김근태 선배 묘지에 네. 민주주의자 김근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일반 시민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정치권에서는 항상 김근태 하면 민주주의자 김근태라고 부릅니다.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네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민주주의 실천가라는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네. 가정에서도 네. 그리고 이 밖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힘을 가지는, 그러니까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라고 그럴까요? 일단 김근태라는 사람의 그 역정, 살아온 길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한 수 접어주고 갔죠. 저분은 다른 일은 하지 못할 사람이다. 예를 들면 힘을 주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자기 혼자 생각으로 결정은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중을 했고, 그래서 민주주의 실천가라는 말이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당원 공천권, 예. 또 의원총회,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김근태 의장이 도입하신 거였습니까? 그보다 앞서서 예. 대통령 후보 국민 경선제, 네. 아마 이런 걸 요즘 그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할 네. 텐데 그게 97년도입니다. 아,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 본인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당연히 김대중 그 총재가 후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국민 경선제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 경선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군요. 보면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도 변하게 한 게 많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보면 의석이 이제 상임위별로 돼 있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그 다선 의원, 중진 의원들은 뒤에 앉고 초선 의원 앞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의석 배치를 상임위별로 해서 다선도 앞으로도 가고 상임위에 따라서 초선도 뒤로도 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의원 명패 있을 겁니다. 예, 명패가 예. 과거에는 한자로 돼 있었어요. 그걸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그것을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그거는. 국회의장이 반대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반대했는데 반대했다면서요? 반대했는데 국회의원이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네. 내 이름 내가 쓰겠다 하고 우리부터라도 내가 그냥 그 명패를 내가 내 이름 내가 한글로 써서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글을 쓰게 된 정말 중요한,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네. 오세훈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세훈. 뭐냐면 돈 안 쓰는 정치. 네네. 그래서
3년인가요? 이렇게 그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정치개혁법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김근태 선배가 원내 대표일 때 만든 거다. 그 열린우리당 의원석 수가 43명이었는데 그걸로는 법안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마침 당시에 이제 그 최병렬 그 한나라당 대표가 정치 개혁하니까 꾀를 낸 거죠. 아, 정치 개혁을 저 사람들이 하자고 할 때 우리가 반대할 줄 알고 그렇게 예. 하는데 그때 그냥 이쪽에서 밀자. 그 밀어붙여서 지구당 없애고 나니까 지역에서 돈 쓰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지구당에서 뭐 경조사 챙기고 뭐 어디 시민들 어디 뭐 행사 있으면 가서 밥값도 내주고 하던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돈 안 드는 선거 그리고 흔히 그 개혁 입법하고 오세훈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김근태가 만들었다. 이 책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김근태의 작품이다라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쩌면 저도 그 법이 없었다면 정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못했을 겁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그 국회의 잘못된 관행은 물론이고 지금 돈 안 쓰는 선거 얘기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본인이 양심 고백을 하셔가지고 큰 또 고난을 치르셨잖아요. 그때 얘기 조금 기억나세요? 2002년에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했는데 당이 그 2년 전에 2000년도에 최고위원 선거할 때 본인이 5억 몇천만 원을 썼다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억 정도는 내가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돈들을 누가 줬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권은 발칵 뒤집어졌죠. 그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정치인의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신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인재근 형수도 반대를 아주 심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당시 김근태의 지지도가 경선 지지도가 점점점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지지도가 올라가던 때였는데 고백을 하고 며칠 후에 투표를 시작했는데 제주도부터 하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형편없는 표를 받은 거죠. 지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것이 노무현 당시 후보로 결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의원님은 고3 때부터 뭐 좀 데모도 하시고 막 반정치적인 그 일에 막 나서셨다면서요? 이제 김근태 선배와 사실 이제 심정적으로 가까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네. 있습니다. 예, 예. 80년대 초에 처음 김근태 선배를 만나고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출판을 하고 있었는데 모임에 가거나 그러면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꼭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10월 유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대 데모를 한 사람이다. 10월 유신이 확정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적당한 사람이다. 고등학교 때인데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김근태 선배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어목했던 시기, 유신 때 비상계엄하를 학생들이 또 계속 싸워올 수 있었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입시를 며칠 앞두고 예비고사였는데 며칠 앞두고 그런 일이 있어서 당시에 뭐 많은 분들을 가슴 아프게 했죠. 특히 아버지, 어머니. 아니 근데 어떻게 출판 쪽 일은 하게 되셨어요? 그것도 당시 사회상이 예. 그 되게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뭐 취직도 하고 그러지만 되게 이제 학생운동하고 하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이 일을 어떻게 지속할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동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 문화 운동도 필요하다. 그래갖고 그때 이쪽 출판 쪽으로 또 많이 왔어요. 출판 서점. 출판사 하실 때 운영은 잘 되셨나요? 운영이 될 리가 없죠. 운영보다도 당시에는 이제 판금이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은 모를 텐데 책을 내면 판매 금지. 아, 판매 금지. 제가 제가 이삭 출판사를 하면서 낸 책이 한 20몇 종 될 텐데 한 권도 판매 금지 당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저도 우와, 정말요? 아니 그러면은 출간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럼요. 그리고 출간하고 책을 보내고 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책 출간해서 서점에 보내놓고 도망갑니다. 와, 사장이. 그거는 운동의 일환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 당시는 네. 다 그 출판 운동이었죠. 출판 그리고 운동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저는 한 2년 반 정도 이삭 출판사를 하다가 등록 취소를 당했죠. 어. 아니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출판사를 차리셨다고 들었는데. 어린이 이후에는- 책을 내신 걸로 알아요. 네. 사나 이제 지금까지도 그 사나 출판사가 이제 지속이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소설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 책을 하게 된 게 전교조 등장하면서부터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사나 어린이 1번이 참나무 선생님이라는 그 책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 그 나름대로 그 어린이 책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국내 창작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사나 어린이 시리즈를 만든 거죠. 유명한 시리즈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자랑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출판계에서 뭐 출판전을 이런 데서 평가한 게 어린이 책에서 80년대는 창비 아동문고의 시대, 90년대는 사나 어린이의 시대 이런 식으로 평가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뜻한 시장 경제, 경제 인간화. 경제 인간화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2001년에 김근태 의장이 민주당의 소득격차 완화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2001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우리가 외환위기를 이제 겪고 나서 아주 뭐 회복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이제 타파해야 한다라는 인식에 공감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따뜻한 시장 경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경제 인간화라고 하는 이 명제까지 주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이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시장 경제에 맡겨서 그냥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이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따뜻한 시장 경제, 경제 인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뭐 낙수 효과론이라든가 뭐 피자 이야기 많이 하죠. 파이. 예,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시대고 지금은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따뜻한 시장 경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고 또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근태 의장님께서 벌써 그 옛날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정치적인 그런 주요 의제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이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경제 인간화라고 이렇게 굳이 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이 없는 경제는 그 사람을 위한 경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에는 그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다.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제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는 안 된다. 모든 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정말 선구자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김근태 의장께서 의원님한테 정치권으로 좀 들어오라고 제안을 혹시 하셨나요? 그런 말씀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 그런 말씀 안 했는데 2006년 가을경부터 저희 이제 민평년에서 김근태 선배의 다음 대선 출마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준비들을 여러 그룹에서 했는데 그걸 쭉 준비하다가 느닷없이 한 2007년 6월이었나요? 그 경선 대선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대선을 시작해서는 제가 지금 그 지역구로 있는 경기도 광주 거기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 그래서 어쩌면 이제 김근태 선배가 나한테 정치 해봐라고는 안 했지만 그게 김근태 선배의 출마 포기로 멈췄던 게 아니고 시민사회에 남아있던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 정권 다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정치를 예, 입문하는 계기가 됐고 경기도 광주에 지금 네. 의원으로 계신데 낙선을 2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어, 뭐 전혀 모르기도 했지만 네. 워낙 그 지역이 예. 진보 성향의 그런 정당에게는 뭐 아주 그 철옹성 같은 그랬어요. 동네였죠. 우리 흔히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50년 신익기 선생 이후로 처음 이쪽 진보 계열에서 국회의원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 그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하고 정치를 어떻게 하고 이건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거기 내려간 거고 내려가서 다음에 출마도 하고 그런 거죠. 2번 낙선하시면 포기하실 만도 하신데 어떻게 그래도 도전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저를 잘 알지만 제가 좀 뭐랄까요 좀 느긋한 편입니다. 별로 서두르지도 잘 않고 얼굴에 그리고 그 푸근하고 여유 있는 그러니까. 표정이 나와요. 얼굴에서 여백의미가 네. 느껴져요. 그래요. 그래서 그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네. 저는 그게 와닿질 않아요. 그거 뭐 내가 시작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이고 가다가 내가 싫었으면 안 갔을 거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갔고 그리고 그 지역이 그 정도로 여기가 그 어떤 진보 개혁 세력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네. 터라도 닦아놓자. 내가 좀 터라도 닦아놓으면 내 다음에 누군가 와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심정이었는데 다행히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격려도 많이 하고 응원도 해주셔가지고 2번 떨어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2번째는 새벽에 떨어졌거든요. 새벽은 그럼 아슬아슬하게 굉장히 막 아슬아슬한 뒤집히다가. 어. 당시에 이제 우리 종이 신문에는 당선자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오, 세상에. 진짜요? 얼마 동안은 제가 국회에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잘해 이런 얘기도 한 사람들이 있고. 그 정도예요. 와. 그 불과 몇 표 차 안 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그 개표 지역에서 몰표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 보면 사전 조사한 곳에서도 제가 조금 이긴다고 나왔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너무 아깝다, 아쉽다 해서 2번째 또 하게. 그러니까 2번째 그렇게 지셨으면은 포기할 수는 없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 눈치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2번째 큰 차이로 그렇죠. 졌으면. 아, 네. 근데 그런데 뭐 사모님 말리지도 못하셨겠네요. 저보다 더 거기는 좀 전투력이 있어요. 오, 더요? 될 때까지 해라. 그리고 갈 때까지 의원님은 가라. 아까 전에 원래 좀 느긋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내분이 첫사랑이라고 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첫눈에 반해서 프로포즈를 다급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이건 좀 빠르신데요? 그걸 이제 참 재미있는 얘기가 이제 꼬들빼기 김치라는 게 전라도 김치가 있는데 아우, 맛있죠. 좋아합니다. 맛있죠. 꼬들빼기 그 같이 사는 후배 그 어머님이 꼬들빼기 김치를 담아 오셨는데 네. 그 후배가 그 자기 학교 선배인 제 아내한테 꼬들빼기 김치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와. 저녁에 이제 김치로 저도 보셨군요. 가보니까 이제 그 후배 선배들 몇 네. 같이 있길래 네. 거기서 이제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와 닿는 게 있어가지고 어. 결혼하고 싶다 내가 그랬더니 그 앉은 자리에서 첫눈에 거기서 그랬죠. 나중에 얘기하는데 무서워서 혼났대요. 미친놈인 줄 알았다고. 어머, 어머. 그러게 할 일은 그냥 합니다. 와, 의원님. 아, 사랑의 불도저네요. 우리 의원님이 뭐 하나에 꽂히시면 끝을 보시는 성격이시고 네. 또 그러셔서 제가 순발력 테스트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병은 의원님의 매력 5개를 5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백개미, 느긋함. 느긋함, 한 번 꽂히면은 불도저 정신, 그리고 또 최초의 10월 유신 이후 시위자. 시위자, 예, 그리고 그리고 하나 사랑의 불도죠. 사랑의 불도저. 불도저. 아니 뭐 금방 우리가 다 짜드렸잖아요, 의원님. 그럼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지역구가 광주시잖아요,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의 자랑거리 5개 좀 5초 안에 대답을 해주세요. 남한산성, 분원, 저기 그 나눔의 집, 그다음에 천지남,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음식이
토마토. 아니 네. 본인 자랑 5개는 어려워하시는데 어우, 그러니까. 광주 지역 자랑 자랑 5개. 그냥 바로 하시네요. 네, 바로 나왔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소병은 의원님이 좋아하는 거 5가지 좀 얘기해 주세요. 좋아하는 것 그 2가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3가지는 산, 음. 그다음에 여행 4가지, 4번째, 5번째는 책 정도로 해도요. 산 여행책. 그럼 앞에 2개는 비밀인가요? 예.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지켜드려야죠. 그럼요.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삼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 5가지? 정권 다시 찾아오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권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나라 망하겠다. 오직 그 이유. 네, 오직 그 이유.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지역에서도 다음에 국회의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면 대답을 안 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책임이고 국회의원 책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국회의원 꼭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불도저 정신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화가 밥이다. 네, 김gin태 의장께서 남북 통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시죠.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2006년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그러면 전국이 완전 얼어붙잖아요. 또 당시에 여당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아무래도 개선하려고 했던 이 김근태 당시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보통은 여당 내부에서도 이거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할 말 해야 된다. 그런 강경한 발언이 나오던 상황에서 직접 북한에 가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때 정전협정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밥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밥그릇을 뒤엎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연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밥이다가 거기에서 나온 거죠. 의원님, 김근태 의장님이 꿈꿨던 통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남북 간의 물리적인 통일 이런 거보다는 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적대시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아까 그 얘기 나온 겁니다. 개성공단에 가서 사실은 그 평화가 밥이라는 게 이제 그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핵실험 중단이나 핵 폐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네.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네. 하겠나.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이 없고 그리고 서로 그 뭔가 서로 조심하면서 이 평화 상태를 좀 아슬아슬하지만 유지해가는 것이 남북 모든 국민들에게 좋다. 그리고 나라가 편해야 밥벌이도 된다. 네. 네. 쉽게 일도 할 수 있고. 아.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그런 얘기는 가끔 하셨던 것 같아요. 밥이 뭐 먹다가도 밥이 평화요. 맞아요. 네, 네.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이제 정치사에서 김근태 의장님의 위상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책을 선정하신 아마 핵심 이유가 되겠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시기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대한민국의 틀을 바꾼 사람이었고 민주화를 가져온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생각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 모든 것을 좀 정연하게 정리해가지고 후대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정말 아쉽게도 돌아가시 전에 그런 기회를 못 잡았다. 그게 저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런 그 최만영 씨 같은 근태 선생 관찰기랄지 몇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더 조명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마치 김근태 본인이 네. 쓴 것처럼 네. 일종의 그 회고록이나 이런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좀 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의원님? 저는 그 지금 많은 그 갭이 있겠지만 저는 젊은 청소년들이 한번 읽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단 말이야. 아마 지금 청소년들 20대 정도까지는 김근태를 모를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다만 그 김근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김근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지금과 다른 모습을 가졌을까를 네. 걱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김근태 형님의 어떻게 정치적인 그 뜻을 함께하는 우리 소병훈 의원님은 어떤 앞으로 정치의 꿈을 지금 꾸고 계시고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번에 농해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에게 그 식량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농해수위를 떠나서라도 꼭 하고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종자의 중요성, 종자 주권이라고 제가 요즘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IMF 때 우리나라 그 종자 회사들이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종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그 이후로 그 업계에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종자 관련해서는 세계 한 7위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기쁜 종자 소식입니다, 문제하고. 진짜. 예. 그다음에 에너지인데 네네. 흔히 그 농해수위에서 무슨 에너지 걱정이야 이럴 텐데, 재생에너지는 농해수위에 있다. 태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태양열, 요즘에 이제 영농형 태양광 사업 네. 이거 이제 점점 해나가고 있는데, 태양열이 거기에 있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해양 에너지가 농해수위에 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산, 임업에 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속 좀 정치하는 동안에는 하고 싶습니다. 식량 주권, 네, 종자 네. 주권, 네. 그다음에 에너지 자리. 중요한 거 다 하시는데요. 그게 미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권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때요? 의원님 처음 뵀을 때는 네. 좀 무서우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는데 대화를 이렇게 나눠볼수록 이렇게 여백의미가 느껴지시면서 되게 넉넉하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넉넉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질관 민주주의자. 네. 진짜 멋진 한 줄 평이네요. 네.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김근태 선배 얘기는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광주 시민 여러분이 뽑아서 국회에 보낸 소병훈이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잘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리고 요구하고 싶은 일 있으면 아무 때라도 저를 찾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동안에는 잘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사람 좋아 보여 그런 얘기 꼭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꺼내주신 김근태라는 화두, 우리 정치사에 지금 중요한 의논이 있는 때 아닌가요? 그 김근태라는 화두가 좀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소병헌 의원님 중요한 거 지금 다 맡고 계신데 앞으로 일 잘하시라고 저희가 응원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정치경제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무정부주의자, 혁명론자, 군주의 조언자, 냉소주의자, 이상주의자, 신화 창조자, 분석가 등 격찬과 비난과 애증이 교차하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현재에도 여전히 항의 또는 동의의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영원한 도발자 마키아벨리의 열정과 좌절의 행간에서 읽어낸 역사적, 희극적, 비극적 사상가의 삶과 흔적, 마키아벨리입니다. 다음으로 1991년 이친 퇴조의 출발점을 소개합니다. 1991년은 1987년 위기의 정세에서 통치 집단이 유신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제도를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려 시도한 시점이었는데요. 책은 1991년을 이친 퇴조의 출발점으로 규정합니다. 연구자들과 정치 세력, 사회운동이 1991년을 중요하게 분석하지도 기록하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석의 부재와 의지의 과잉이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와 제한, 1991년 이친 퇴조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사회 해방과 국가의 재발명입니다. 최근 2007년 볼리비아 재헌의회가 추진되면서 신헌법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측의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는 와중에 진행된 드 소우자 산토스의 강연과 대담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에는 다른 볼리비아 학자들의 발표와 청중의 질의응답 및 논평들이 수록되어 있어 볼리비아 대중의 재헌 권력의 역동성을 전해줍니다. 볼리비아의 탈식민적 복수국민국가 변혁과 대중대학운동, 사회해방과 국가의 재발명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독일은 왜 잘하는가입니다. 책은 영국 출신의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오랜 시간 독일에 거주하면서 관찰한 독일 사회와 정치의 모습을 영국과 비교 관찰하면서 독일의 다른 모습을 발굴해내는 형식인데요. 서평자 구충권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책은 주로 저자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독일인들이 잘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독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서평합니다. 성숙하고 부강한 나라의 비밀, 독일은 왜 잘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책은 보호와 관리로 포장된 테크 기업들의 권력 쌓기와 이들이 주도하는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요. 서평자 홍남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저자는 풍부한 사례들로 자본과 기술, 남성 엘리트, 백인, 편향적인 현재의 디지털 생태계를 비판한다. 그의 주장은 우리가 테크 기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기술과 문화적 편향의 근원인 실리콘 가치를 해부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온라인 검열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